강한나는 늦게 퇴근했다. 또 회의가 7시까지 길어졌고 퇴근길 교통체증에 시달리다 보니 벌써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박민준이 이미 잠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현관문 열쇠를 돌렸다. 그는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인천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해야 했다. 하지만 남편은 자고 있지 않았다. 현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무언가 튀기는 냄새가 났다. 안나야. 민준이 마치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처럼 기쁘게 소리치며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기다리고 있었어. 안나는 하이힐을 벗으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온종일 사무실에서 보낸 탓에 다리가 욱신거렸다. 대기업 금융분석가라는 그녀의 직책은 월 500만 원이라는 괜찮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만큼 사람을 녹초로 만들었다. 저녁 준비했어. 민준이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다. 감자전에 돈가스 구웠어. 고마워. 우리 남편 최고네. 안나는 남편의 뺨에 입을 맞췄다. 박민주는 제철 공장에서 10년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구명줄처럼 붙들고 있었다. 안나가 더 나은 자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할 때마다 그는 안정성이 최고야라고 되풀이했다. 두 사람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안나는 한숨을 참았다. 요리 후의 식기들은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에는 기름이 튀어 있었으며 식탁은 닦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노력했고 그것이 중요했다.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안나가 의자에 지친 몸을 내려놓는 동안 민주는 참지 못하고 펄쩍 뛰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안나는 속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50대 과부인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는 며느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 권위적이고 귀족인 척하는 그녀는 친척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는 화려한 가족 모임을 여는 것을 좋아했다. 무슨 일이시래? 안나는 식어버린 감자전을 먹기 시작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주말에 펜션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신대. 민주는 주머니에서 4번 접힌 종이를 꺼내 아내에게 건넸다. 어머니가 양평에 펜션 빌려서 모두를 모으신대. 상상이 돼? 심지어 부산에 계신 큰아버님도 오신다더라. 안나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단정한 교사 같은 필체로 쓰인 식료품 목록이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무겁게 뛰었다. 한우 등심 3kg 최상급, 명란젓 1kg 고급, 활전복 2kg, 이탈리아산 드라이 화이트 와인 6병, 발렌타인 17년산 2병. 목록은 반 페이지나 더 이어졌다. 안나는 머릿속으로 이 모든 호화로운 물품들의 대략적인 비용을 빠르게 계산했다. 약 150만 원이 나왔다. 그녀 월급의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어머니가 이게 우리 몫이라고 하셨어. 민주는 아내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채지 못한 채 기쁘게 설명했다. 가족 중에 당신 월급이 제일 많잖아. 어머니는 연금밖에 없으시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 안나한테는 문제 없을 거야. 젊고 능력 있고 직장도 좋잖니라고. 안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식욕이 사라졌다. 눈앞에 이전 가족 모임들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작년 최 여사의 생일. 안나야, 신라호텔 망고 케이크 좀 사오너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20만 원짜리 케이크. 그리고 그건 목록의 시작에 불과했다. 설날. 아가, 샴페인은 돈페리뇽으로 해야지. 친척들 앞에서 망신시키지 마라. 한 병에 30만 원이 넘는 샴페인 12병. 추석. 안나야, 난 꼭 비진에서 만든 송편만 먹는단다. 가서 좀 사오렴. 이 시간 줄을 서고 10만 원어치 송편. 그리고 매번 똑같았다. 새 드레스를 입은 최 여사는 위풍당당하게 손님들의 찬사를 받았다. 어쩜 이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정말 맛있어요. 진정한 상차림의 여왕이시네요. 그동안 안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더러운 접시를 치웠다. 누가 이 잔치를 위해 돈을 냈는지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감사함은커녕 안나야, 손님들 술 좀 더 따라드려라 하는 거만한 말투뿐이었다. 왜 그렇게 조용해? 민준이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 오랫동안 모두를 모으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안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착하고 순진한 민준.
그는 아내가 왜 자신의 열정에 동참하지 않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어머니는 항상 이상적이고 잘못이 없는 신과 같은 존재였으며 그녀의 소원은 법이었다. 어릴 때부터 무조건적인 순종에 길들여진 그는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민준 씨, 이건 너무 비싼 물건들이야. 안나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거의 150만 원이야. 그래서 뭐? 남편은 진심으로 놀랐다. 당신 월급 많잖아. 어머니가 연금을 쓰시길 바라는 건 아니지? 왜 가장 비싼 것들을 우리가 사야 하는 건데? 안나는 목록을 가리켰다. 왜 당신 형님네는 샐러드랑 빵만 준비하면 되고 우리는 고기랑 명란젓, 술을 다 사야 하냐고?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마에 수직 주름이 생겼는데 이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알잖아, 민호 형네는 애가 셋이라 힘들어. 그리고 형수님 오빠네는 최근에 남편이 실직했잖아. 우린 아파트 대출이 있잖아, 민준 씨. 15년 동안 갚아야 할 5억 원. 그리고 당신 차도 바꿔야 해. 지금 차는 거의 다 망가졌잖아. 지금 어머니께 거절하겠다는 거야?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내가 대학 가도록 밤새 아르바이트 하셨어. 안나는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소리였다. 시어머니에 대한 비판의 기미만 보여도 민주는 즉시 자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렸다. 마치 그것이 최 여사에게 평생 어떤 변덕이든 부릴 권리를 주는 것처럼 그녀는 6년 전 첫 만남을 떠올렸다. 최 여사는 그녀를 훑어보더니 첫 질문으로 아가, 직업이 뭐니? 라고 물었다. 금융분석가라는 직업을 듣자 그녀는 눈에 띄게 활기를 띠었다. 오, 그럼 돈 잘 벌겠네. 칭찬할 만하구나. 우리 민준이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거든. 결혼하고 1년이 지나서야 안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든든한 버팀목은 온 가족을 위한 지갑을 의미했다. 알았어. 내가 다 살게. 안나는 갑자기 자신의 평온함에 놀라며 말했다. 정말? 민주는 커져가던 싸움을 순식간에 잊고 기뻐했다.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다. 안나는 기계적으로 그의 등을 토닥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딸깍하고 스위치가 다른 위치로 전환되는 소리가 났다. 평생 그녀는 착한 아이였다. 학교에서는 모범생, 책임감 있는 대학생, 늦게까지 남는 이상적인 직원, 소란 피우지 않는 순종적인 아내, 다른 사람의 변덕을 묵묵히 지불하는 관대한 며느리. 그리고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피로 비어가는 통장, 그리고 한 방울의 감사함도 없는 현실. 내일 당장 다 사올게. 그녀는 남편에게 미소 지었다. 우리 살림꾼. 민주는 그녀의 뺨에 쪽 소리나게 입을 맞추고 TV를 켜러 갔다. 안나는 주방에 남아 목록을 바라보았다. 계획이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명확하고 대담하며 놀랍게도 전혀 죄책감을 유발하지 않는 계획. 수업을 해줄 때가 됐어.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생각했다. 그날 밤 안나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준을 두고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박씨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점차 변해왔는지 회상했다. 결혼 첫 해 최 여사는 아직 체면을 차렸다. 일요일마다 점심을 대접하고 집을 위한 자잘한 장식품들을 선물했다. 그러다 마치 분위기를 살피고 며느리가 반격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 후 그녀의 게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안나야, 내가 멋진 화병을 받았는데 연금이 부족하네. 다음 연금 때까지 20만 원만 빌려주지 않으련? 돈은 물론 절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부탁은 더 심각해졌다. 민준아, 내 TV가 고장났구나. 안나가 새 거 사는데 도와주겠지. 그렇지? 걘 직장이 좋잖니. 그리고 나서 재정적 부담이 변함없이 안나의 어깨에 지워지는 가족 명절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매번 시어머니는 환대하는 주부로, 며느리는 말 없는 일꾼으로 나타났다. 이제 됐어. 안나는 몸을 돌려 누우며 자신에게 말했다. 창밖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시어머니를 어떻게 가르칠지 생각해냈다. 이 결정은 위험했다. 남편과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안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착한 아이 노릇은 그만.
이제 이빨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그 생각과 함께 그녀는 마침내 잠에 빠져들었고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침은 흐렸다. 무거운 회색 구름이 도시 위에 드리워져 비를 예고했다. 하지만 안나는 유난히 가벼움을 느꼈다. 오랜만에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잠에서 깼다. 오늘 당신 좀 이상하다. 민준이 아침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아내를 보며 말했다. 잘 잤어? 아주 잘. 안나가 커피를 따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연차 냈어. 어머니 파티장을 여유롭게 보려고. 민주는 환하게 웃었다. 그거 잘했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어제 전화해서 당신이 다 살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감격해서 눈물까지 보이셨어. 안나는 비꼬는 말을 참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이 명백한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놀랐다. 시어머니의 눈물을 자아낸 것은 모성애가 아니라 남의 돈으로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안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음식은 바비큐 당일에 직접 가져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든 게 신선해야 하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내일 가져다 달라고 하셨는데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미리 다 준비해두고 싶어 하셨어. 그렇겠지. 안나는 생각했다. 명란젓이랑 생선을 자기 그릇에 옮겨 담아서 아무도 진짜로 누가 이 진미를 샀는지 모르게 할 시간을 벌어야지. 여보, 안나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명란젓이랑 생선은 최대한 신선해야 해. 내가 토요일 아침 9시까지 다 가져다 드릴게. 어머니가 준비할 시간은 충분할 거야. 민주는 확신이 없어 보였지만 따지지 않았다. 아내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그는 출근했다. 안나는 식료품 목록을 펼치고 자신만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안나가 일하는 프라임트레이드 사무실은 이미 평소의 아침 분주함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연차를 내지 않았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녀는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이유진을 만나야 했다. 너 진심이야? 점심시간에 안나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자 유진은 커피를 마시다. 살에 들릴 뻔했다. 남편이 너 가만 안 둘걸. 안 둘 리가 없어. 안나는 찻잔에 설탕을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숭배심에 눈이 멀었을 뿐이야. 때로는 정신 차리게 하려면 충격요법이 필요해. 두 사람은 사무실 맞은편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를 피해 서둘러 제갈길을 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만약 모든 게 거기 파티 현장에서 밝혀지면 어떡해? 유진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를 낮췄다. 어떤 스캔들이 일어날지 상상해봐. 그게 바로 내가 노리는 거야.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최 여사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해야지. 난 앞으로 10년 동안 그녀의 조종을 묵묵히 참을 생각이 없어. 유진은 친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너 변했어.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결심 못했을 거야. 예전엔 내 인내와 친절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안나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약점으로 여기고 네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요구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좋아, 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자.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데? 퇴근 후 안나는 도시 외곽의 가장 저렴한 마트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평소 가던 가게를 일부러 피했다. 카트에는 유통기한이 3일 남은, 약간 누렇고 냄새가 나는, 하지만 아직 먹을 만한 냉동 연어가 담겼다. 내 계획에 딱 맞게 5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면 완벽해질 거야. 안나는 가장 볼품없는 조각들을 고르며 생각했다. 고급 명란젓 대신 200건짜리 날치알이 담긴 화려한 통을 골랐다. 주성분, 젤라틴, 색소, 향료. 정육 코너에 도착한 안나는 한참 동안 진열된 상품을 살피다가 보통 국물용으로 사는 뼈와 힘줄이 많은 가장 저렴한 잡육 부위를 선택했다. 국 끓이시게요? 나이든 판매원이 물었다. 바비큐용이에요. 안나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여자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와인은 심지어 대학생들도 거르는 가장 저렴한 것을 골랐다. 발렌타인 위스키는 공단 외곽의 허름한 공장에서 병입된 정체불명의 양주로 대체했다. 가게에서 나온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세어보았다. 예상했던 150만 원 대신 38, 200건이었다. 차이는 인상적이었다.
집에 돌아온 안나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풀고 자신의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찬장에서 이전 명절에 비싼 제품을 사고 보관해둔 예쁜 포장 용기들을 꺼냈다. 연어는 프리미엄 마트에 멋진 스티커가 붙은 용기에 옮겨 담았다. 가짜 명란젓은 작년 설에 쓰고 아껴둔 진짜 명란젓 유리병에 옮겨 담았다. 고기는 1인분씩 나누어 프리미엄 농장 한우 라벨이 붙은 진공 포장팩에 넣었다. 값싼 술병은 옮겨 담지 않고 사무실에서 컬러 프린터로 조심스럽게 인쇄한 라벨만 교체했다. 멀리서 보면 구별이 불가능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안나는 가짜 진미들을 냉장고에 넣고 생각에 잠겼다. 의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이것이 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수년간의 굴욕, 시어머니의 거만한 눈빛, 최 여사의 변덕에 돈을 마련하려 계산기를 두드리던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떠올리자 결심은 다시 굳어졌다. 전화벨이 울려 안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시어머니의 번호였다. 안나야, 내 금쪽 같은 아가. 최 여사의 꿀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민준이가 그러는데 오늘 우리 파티장을 본다면서? 네, 어머님. 안나는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했다. 아가, 내가 생각해봤는데 혹시 전복을 좀 더 추가해 줄 수 있겠니? 큰아버님이 그걸 아주 좋아하시거든? 그리고 민호 마시게 좋은 소주도 한 박스 더 사고. 안나는 진정하기 위해 10가지 세며 눈을 감았다. 물론이죠, 어머님. 또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나머지는 목록대로. 좋은 한우 샀지? 내가 좋아하는 숙성된 걸로 말이야. 그 끔찍한 생고기 말고 가장 좋은 걸로 샀어요. 안나는 자뷰기 든 봉지를 보며 장담했다. 환상적인 마블링의 지방층도 완벽한 걸로요. 역시 우리 아가야. 시어머니가 활짝 웃었다. 내가 민준이한테 항상 말했지. 네 아내는 진짜 보물이라고. 민호 아내랑은 달라. 걘 맨날 절약한답시고 이상한 것만 사오잖아. 내 오늘 장 본 걸 보면 뭐라고 하실까? 안나는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했다. 모든 게 완벽할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단다 얘야. 모두가 아니 우리 파티에 감탄할 거야. 안나는 시어머니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화기에 대고 미소 지었다. 토요일에 뵐게요 어머님. 다음 날 사무실에서 안나는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다. 표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고 생각은 계속해서 다가올 행사에 맴돌았다. 너 괜찮아? 점심시간 후 유진이 그녀의 사무실을 들여다보았다. 마음 바꾼 거 아니지? 아니, 안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금 긴장돼. 이런 짓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은 아니지. 유진이 책상 모서리에 앉으며 지적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랑 그냥 대화해보는 건 어땠을까? 안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여러 번 시도했어. 민준 씨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최 여사님, 넌 그분을 몰라.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야. 그분에게 내 재정적 문제는 그냥 내 투정일 뿐이야. 그렇게 젊고 성공한 여자가 돈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 유진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후폭풍이 두렵지 않아? 민준 씨가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걸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 두려워. 안나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있잖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만약 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가 아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지 못한다면 그런 결혼을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을까?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고 옆 사무실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다. 삶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안나의 마음속에서는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음식 안 가져다 준 것에 대해 남편은 뭐라고 반응했어? 유진이 잠시 후 물었다. 아침에 전화해서 어머니가 불만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모든 게 최대한 신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더니 일단은 진정된 것 같아. 유진은 친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너 이 일주일 동안 변했어. 알아? 더 단호해지고 자신감 있어졌어. 마치 어떤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맞아.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이용당하게 뒀어. 내일이면 끝날 거야. 저녁에 민준이 퇴근했을 때 안나는 작은 연극을 펼쳤다.
그녀는 이전 쇼핑에서 정성껏 보관해둔 고급 상점 로고가 밝힌 예쁜 쇼핑백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일부러 늘어놓았다. 와, 민준이 준비된 용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정말 애썼네. 어머니가 감탄하시겠다. 가장 좋은 것만 골랐어. 안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니까. 민준이 그녀를 껴안았고 순간 안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조종을 보지 못할 뿐이었다. 하지만 비어가는 통장과 150만 원짜리 식료품 목록에 대한 기억이 금세 결심을 되돌려 놓았다. 그런데 내일 정말 연차 쓴 거 맞아? 민준이 물었다. 어머니가 준비하는 거 도우러 좀 일찍 와달라고 하셨는데. 물론이지. 안나는 거짓말했다. 사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음식물을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 나타날 계획이었다. 아침 9시까지 도착할게. 밤에 안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내일에 대해 생각했다. 무언가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 바비큐 파티 이후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좋든 나쁘든 그건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조차 시어머니의 거만한 얼굴이 호화로운 진미 대신 값싼 가짜를 보고 공포의 가면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아침에 큰 가방에 식료품을 담으며 안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직 계획을 포기하고 평범한 음식을 사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시어머니의 굴욕을 계속 참을 기회가 있었다. 단순하고 안전한 길이었다. 그녀는 가짜 명란젓이 든 봉지를 손에 든 채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그것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때로는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기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해. 안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서며 생각했다. 민주는 어머니가 정자와 그릴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일찍 떠났다. 안나는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출발했다. 최 여사의 별장은 도시에서 40분 거리에 있었고 가는 내내 안나는 상반된 감정과 싸웠다. 한편으로는 차를 돌리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험의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더 빨리 달리고 싶었다. 결국 결단력이 이겼다. 충분한 굴욕, 충분한 무시.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다. 별장 마을에 가까워지자 안나는 하늘이 맑아지는 것을 보았다. 날씨는 화창하고 따뜻할 예정이었다. 바비큐와 복수를 위한 완벽한 날씨였다. 최 여사의 별장이 있는 숲속의 안식처 별장 단지는 녹음에 잠겨 있었다. 기둥에 사자가 달린 단조 대문은 작년 여름에 생겼다. 시어머니가 설명한 작은 변덕은 안나의 개인 비자금에서 300만 원을 앗아갔다. 집에 가까워지자 안나는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았다. 손님들이 이미 모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완벽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진미를 살펴볼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안나가 문가에 주차하자 마침내 최 여사가 베란다로 나왔다. 엄격한 버건디 색상의 원피스, 진주 목걸이, 흠잡을 데 없는 헤어스타일.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왕족의 경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다리다 지쳤다. 다들 음식이 어디 있냐고 묻잖니. 안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냈다. 차가 막혀서요, 어머님. 그리고 가장 신선한 걸 사고 싶었고요. 자, 빨리 가져오너라. 시어머니는 조급하게 손짓했다. 손님들이 배고파하셔. 민준아, 아내 좀 도와줘라. 남편이 베란다에서 내려와 안나의 뺨에 입을 맞추고 무거운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봤어야 해.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가 속삭였다. 손가락까지 빨아먹을 상을 차렸다고 하시더라. 의심하지 않아. 안나는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최 여사의 2층 별장집은 손님들로 가득했다. 1층 거실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오빠인 큰아버님 김철수 씨 부부, 이모인 최명희 씨, 민호네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안나가 큰 명절에나 보던 몇몇 먼 친척들. 안나야, 최 여사는 아들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챘다. 내가 직접 정리할 테니 넌 가서 손님들께 인사하렴. 안나는 미소를 간신히 참았다. 물론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자기가 비싼 음식을 산 것처럼 보이도록 직접 과정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안나는 순종적으로 동의했다.
단, 명란젓은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좀 녹여야 더 맛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중요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주방으로 가져갔다. 안나는 그녀 뒤로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손님들에게 돌아섰다. 안나야. 덥수룩한 콧수염을 가진 육중한 남자인 큰아버님이 그녀를 향해 일어섰다. 얼굴이 좋아졌네. 일은 힘들지 않고? 감사합니다, 큰아버님. 잘 지내고 있어요. 안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친척을 껴안았다. 우린 벌써 한잔했지. 그가 윙크했다. 하지만 네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더구나. 진짜 진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안나는 방을 돌며 모두와 인사했다. 민준의 형인 민호는 구석에서 맥주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 지영은 막내 아들을 달래고 있었고 두 큰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회사 일은 어때? 지영이 물었다. 승진했다며? 네, 이제 팀장 대리예요. 안나는 자신의 경력 성공에 대한 언급에 민호가 움찔하는 것을 알아채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 정말 대단하다. 지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민호 씨는 여전히 그 공장에서 박봉받고. 닥쳐. 민호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고 그의 아내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안나는 지영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이 집안에서 고통받는 며느리는 자신뿐만이 아닌 것 같았다. 주방에서는 최 여사의 만족스러운 제잘거림이 들려왔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자기 그릇에 진미를 담으며 손님들의 감탄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니, 얘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서프라이즈가 될 거야. 그렇겠지. 안나는 생각했다. 서프라이즈가 장난 아니겠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손님들은 정치, 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나는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생각은 다가올 드라마에 쏠려 있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용기를 과대평가했다면? 만약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마침내 주방 문이 활짝 열렸다. 최 여사가 장엄한 모습으로 문지방에 나타났다. 여러분, 식탁으로 오세요. 손님들이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긴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새하얀 식탁보, 크리스탈 잔, 은식기. 최 여사는 허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했다. 식탁 중앙에는 명란젓이 담긴 큰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깔끔하게 담겨 파슬리로 장식된 연어회가 있었다. 샐러드, 전체 요리, 술병들. 모든 것이 적어도 멀리서는 훌륭해 보였다. 마음껏 드세요. 사양 마시고요. 최 여사는 손님들을 앉히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안나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식탁의 먼 구석에 앉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모두가 이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았다. 고기는 어디 있소? 큰아버님이 식탁을 둘러보며 물었다. 민준이가 지금 그릴에 불을 피우고 있어요. 최 여사가 자랑스럽게 알렸다. 그동안 전체 요리부터 드세요. 제가 최고의 명란젓을 골랐어요. 여러분, 아무거나가 아니라 진짜 강릉산 명란젓이에요. 그녀는 직접 큰 숟가락으로 명란젓을 떠서 큰아버님의 접시에 담아주었다.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입으로 가져갔다. 안나는 숨을 죽였다. 1초, 2초, 3초. 큰아버님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천천히 씹었고 눈이 커졌다. 그러더니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냅킨에 뱉어냈다. 무슨 문제라도 있소. 처남? 최 여사가 불안해했다. 처형, 이건 명란젓이 아니오. 그가 아직 진미를 맛보지 못한 다른 손님들을 의식하며 조용히 말했다. 명란젓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고 직접 숟가락으로 붉은 덩어리를 펐다. 그녀는 조금 입에 넣었고 그녀의 얼굴은 즉시 혐오의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은 안나를 향했지만 안나는 애써 식탁보를 살피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 여사는 젤리를 냅킨에 뱉으며 중얼거렸다. 이해할 수가 없네. 내가 최고의 것을 샀는데. 처형, 이건 가짜 명란젓이요. 큰아버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값싼 모조품. 샌드위치에도 안 넣는 그런 거요. 식탁 위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이미 명란젓을 접시에 담았던 이모는 접시를 밀어냈다. 생선이나 먹어볼까요? 최 여사는 체면을 지키려고 애썼다. 연어는 훌륭해요. 제가 직접 골랐거든요. 이모는 주인을 지지하려는 듯 연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이 생선 좀 신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한 조각을 집었다. 그녀는 냄새를 맡고는 창백해졌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가장 신선한 연어를 샀는데. 어머님, 역시 생선을 맛본 지영이 끼어들었다. 제 생각엔 이건 연어가 아닌 것 같아요. 틸라피아에 더 가까운데 그것도 오래된 것 같아요. 민호가 자기 몫의 냄새를 맡으며 덧붙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공황 상태의 시선을 던졌지만 안 나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아마 가게에서 속였나 봐. 최 여사가 중얼거렸다.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괜찮아. 우리에겐 아직 바비큐가 있잖아. 아들 민준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베란다에 나타났다. 숯불 준비됐어요, 엄마. 고기 가져와도 돼요. 그래, 그래, 지금. 최 여사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방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손님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선 한잔합시다. 큰아버님이 비싼 위스키 라벨이 붙은 병을 잡으며 제안했다. 그는 잔을 채우고 한 모금 마시더니 기침을 했다. 이게 무슨 싸구려 술이야? 이건 발렌타인이 아니잖아. 병이 돌아갔다. 맛본 사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잔을 밀어냈다. 마치 색소탄 싸구려 브랜디 같은데. 민호가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결론 내렸다. 최 여사가 꼬치에 꿰인 고기 조각들이 담긴 큰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자, 그녀가 선언했다. 최고의 한우예요. 특별히 등심으로 골랐어요. 민준이 쟁반을 받아 그릴로 향했다. 안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그의 반응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남편은 숯불 위에 꼬치를 놓고 나서야 고기를 유심히 보았다. 이게 뭐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뼈가 붙은 힘줄 덩어리를 쳐다보았다. 안나, 이게 뭐야? 한우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목록에 있던 대로. 하지만 이건 그냥 잡육이잖아. 민준이 분개했다. 뼈랑 지방밖에 없는데. 맞아요.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좋은 걸 살 돈이 없었어요. 민준은 아내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당신 월급 많잖아. 그 월급은 아파트 대출, 공과금, 식비, 옷값으로 나가죠? 안나가 차분하게 열거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끝없는 작은 부탁들에도요. 어머니는 왜 내 지갑을 공공재산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얼굴이 시뻘개졌다. 일부러 이 쓰레기를 사서 어머니를 손님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한 거야? 대출받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샀어요. 안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 번의 파티에 150만 원은 너무 과해요. 민준 씨, 내 월급으로도요. 그런 말을 했어야지. 민준이 씩씩거렸다. 이런 사보타주를 버릴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 말만 듣잖아요. 그들의 언쟁은 최 여사의 큰 목소리에 중단되었다. 민준아, 바비큐는 어디 있니? 손님들이 기다리신다. 가요, 엄마. 그가 대답하고 안나에게 불타는 시선을 던진 후 꼬치를 뒤집기 시작했다. 고기는 구워지지 않고 그을렸다. 맛없는 냄새를 풍기며 지방이 숯불에 떨어져 불꽃을 일으켰다. 조각들은 쪼그라들어 더욱 초라해졌다. 안나는 식탁으로 돌아왔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주인을 향해 의아한 시선을 던졌다. 최 여사는 괜찮은 척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점점 더 억지스러워졌다. 와인도 이상하네. 이모가 잔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빵도 뻣뻣해. 먼 친척 중 한 명이 덧붙였다. 명수가 무슨 일이냐. 큰아버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넌 항상 좋은 상차림으로 유명했는데 오늘은 전부 먹을 수가 없구나? 최 여사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민준이 새까맣게 타서 쪼그라든 고기 조각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바비큐 다 됐습니다. 그가 침울하게 알렸다.
큰아버님은 꼬치 하나를 집어 사방을 살펴보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있잖아, 명수가. 난 그냥 안 먹으련다. 위장이 젊었을 때 같지가 않아서. 저도요. 그의 아내가 거들었다. 우린 원래 고기 잘 안 먹어요. 의사가 권하지 않아서. 애들이 피곤해하네요. 저희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지영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둘씩 손님들이 떠날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급한 일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몸이 안 좋다고 했다. 30분 후 베란다에는 최 여사, 민준 그리고 안나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한 점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이 약간 떨렸다. 30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30년 동안 가족 모임을 주최했고 단 한 번도 이런 수모는 없었어.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민준이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냥 음식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 민준아? 최 여사가 아들을 향해 붉어진 눈을 들었다. 네 아내가 일부러 모든 걸 망쳤어. 가장 싼 쓰레기를 사와서 진미인 척했잖아. 민준은 안나를 무력하게 쳐다보았다. 사실이야? 안나는 그의 시선을 차분하게 견뎌냈다. 네, 사실이에요. 제 형편에 맞는 음식을 샀어요. 하지만 왜?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당혹감이 묻어났다. 제가 더 이상 젖소가 되기 싫어서요. 안나는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빛나기 위해 제 월급의 3분의 1을 쓰는 걸 더는 원치 않아서요. 우리에겐 간신히 감당하는 아파트 대출이 있는데 당신 어머니는 명란젓과 고급 위스키를 요구하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것. 최 여사가 소리쳤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잘해줬는데 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친딸처럼 사랑했어. 제 월급을 받아들이셨죠. 어머님, 안나가 말을 잘랐다. 제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어머님은 제 수입에만 관심 있으셨어요. 안나는 직장이 좋구나. 민준이 너 장가 잘 갔다. 안나가 도와줄 거야. 걘 월급이 많잖니. 최 여사는 분노로 숨이 막혔다. 민준아, 얘가 하는 말 들리니? 네 엄마를 모욕하고 있잖아. 민준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옮겼다. 안나, 어머니께 사과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안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예요. 진실? 최 여사가 주먹을 쥐고 일어섰다. 진실은 네가 내 명성을 망치고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망신줬다는 거야. 이제 그들은 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웃을 거야. 제가 돈을 낸 상차림에 대해 매번 칭찬을 받으신 건 어머님 아니셨어요? 안나가 반박했다. 제 돈으로 베푼 그 인심을 자랑하신 건 어머님 아니셨냐고요? 민준아. 최 여사가 아들에게 돌아섰다. 지금 당장 내 아내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난 너랑 의절할 거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분명히 상반된 감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150만 원, 민준 씨. 안나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목록에 있던 음식값이에요. 우리 대출금, 공과금, 그리고 당신 차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 월급의 3분의 1이에요. 애를 나한테서 등 돌리게 하지 마. 최 여사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걔 엄마야. 내 평생을 걔한테 바쳤어. 그리고 이제는 걔 인생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시는군요. 안나가 말을 마쳤다. 제 인생과 함께요. 닥쳐. 최 여사는 잔을 집어 바닥에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네가 내 파티를 망쳤어.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이제 그들은 나를 탐욕스러운 사기꾼으로 생각할 거야.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안나가 차분하게 물었다. 최 여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2층에서 문이 쾅 닫혔다. 시어머니는 침실에 틀어박혔다. 민준과 안나는 먹다 남은 음식과 깨진 식기들 사이에 홀로 남았다. 왜 그랬어? 긴 침묵 끝에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절대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안나가 대답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래왔어요, 민준 씨. 그리고 갈수록 욕심이 커지고 있어요. 그냥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여러 번 말했어요. 당신은 듣지 않았잖아요. 민주는 망가진 식탁을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넌 내 어머니를 배신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넌 나를 배신했어. 아니에요, 민준 씨. 안나는 지친 한숨을 쉬었다. 매번 당신 어머니가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그녀의 조종에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의 변덕을 우리의 실제 필요보다 우선시할 때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는 어두워진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 얘기는 집에서 계속하자.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어머니를 돌봐야 해. 많이 속상해하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차 타고 집에 가. 민준이 덧붙였다. 나는 오늘 밤 여기 남을게. 어머니를 이 상태로 혼자 둘 수 없어. 알겠어요. 안나는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문지방에서 그녀는 돌아섰다.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오랜만이에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차에 앉아 안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은 집을 바라보았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도 민주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을 것이다. 안나는 시동을 걸며 생각했다. 착한 아이 노릇은 그만하고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할 때야.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별장 단지 문을 빠져나왔다.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있었지만 왠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끝없는 요구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나서야 그녀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달았다. 최 여사는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잃었다. 그녀의 관대한 주부로서의 명성은 무너졌다. 아마도 이것이 그녀에게 겸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더 이상 안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준에 관해서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가 마침내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키며 순종적인 아들로 남기를 선택할지. 안나는 라디오를 켰다.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음악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들렸고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안나는 늦은 저녁에 아파트 문턱을 넘었다. 자기 집에 들어서면서 혼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별장에 남았다. 당연했다. 언제나처럼 그의 충성은 최 여사에게 속해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켜고 탁자 위에 열쇠를 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달력에 눈이 갔다. 모레는 아파트 대출금 150만 원을 내는 날이었다. 또 50만 원은 공과금이었다. 매달 200만 원이 고정 지출로 나갔다. 그런데도 최 여사는 자신의 변덕 하나에 15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여겼다. 안나는 차를 한 잔 따르고 식탁에 앉았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나 메시지는 없었다. 아마도 울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느라 아내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안나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니, 부드러운 접근은 통하지 않았을 거야. 말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암시하려고 했지만 무시당했어. 때로는 사람들이 마침내 주목하게 하려면 폭발이 필요해. 휴대폰이 갑자기 살아나며 유진의 이름을 띄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친구가 서두 없이 물었다. 안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시어머니한테는 완전한 실패였지. 그녀는 그날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다. 와, 유진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래서 민준 씨는 지금 어딨는데? 별장에서 어머니 위로하고 있어. 너는 어때? 안나는 생각에 잠겼다. 있잖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져.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배낭을 마침내 벗어던진 것 같아. 앞으로 스캔들이나 어쩌면 이혼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이제 시어머니가 널 증오할 거라는 건 알지? 유진이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그럼 전에는 사랑했다는 거야? 안나가 웃었다. 그분은 내 월급 때문에 나를 참아줬을 뿐이야. 자기 개인 신용카드라고 생각했거든. 친구와의 통화 후 안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고층 건물의 불빛, 드문 행인들, 가끔 지나가는 차들,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자신의 악마와 싸우는 평범한 삶.
이제야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해로웠는지, 그리고 명백한 것을 보려 하지 않는 민준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완전히 깨달았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민준이었다. 안나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여보세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남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잠겨 있었다. 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리셔서 119 부를 뻔했어. 혈압이 200까지 치솟았다고. 안나는 눈을 감았다. 물론 최 여사는 끝까지 드라마를 연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님이 안 좋으시다니 유감이에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자신의 행동? 민준이 폭발했다. 네가 온 가족 앞에서 그분을 망신 줬잖아. 네가 상한 음식을 내놨잖아. 큰아버님이 전화하셨는데 배탈이 나셨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민준 씨, 안나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저는 싼 음식을 샀지만 상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큰아버님이 배탈이 나셨다면 그건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마시던 술 때문일 가능성이 더 커요. 넌 항상 모든 걸 부인하지. 수화기에서 민준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말이 맞아. 넌 우리 가족을 사랑한 적이 없어. 아니에요, 민준 씨. 안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항상 어머니를 선택했으니까. 수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다. 있잖아.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당분간 혼자 집에 있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어머니를 이 상태로 혼자 둘 수 없어. 물론이죠. 안나가 차분하게 동의했다. 필요한 만큼 어머니와 함께 계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꺼진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고통스럽지 않고 어딘가 밝고 거의 평온한 느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고름이 마침내 터진 것 같았다. 안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은 오늘 일주일을 맴돌았다. 손님들의 얼굴, 시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의 표정, 남편의 눈에 비친 당혹감. 이제 어떻게 될까? 그들의 결혼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 자신이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할까? 이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신성모독처럼 느껴졌다. 가족이 최우선이고 인내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두려움의 장벽이 무너지자 안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는 누구와 어떻게 살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침에 그녀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형님, 민호의 아내 지영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이른 아침에 죄송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안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잠이 깼다. 아니요, 그러니까? 네. 지영은 말을 더듬었다. 어제 일 이후로 민호 씨가 형님한테 엄청 화가 났어요. 다들 화났어요. 형님이 일부러 어머님을 망신 줬다고 생각해요. 이해해요. 안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영이 목소리를 속삭임으로 낮췄다. 저는 형님을 완전히 이해해요. 어머님은 우리한테서 계속 돈을 뜯어내세요. 하지만 민호 씨는 애가 셋이라 간신히 사는데도 항상 져줘요. 우리는 형님이 한 일을 할 용기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안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제가 전화한 이유는 지영이 계속했다. 힘내시라고요. 형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어요. 민호 씨가 저를 죽일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꿈만 꾸던 일을 하셨어요. 고마워요. 안나가 이 전화에 예상치 못하게 감동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끊어야겠어요. 지영이 서둘러 말을 마쳤다. 민호 씨가 곧 일어날 거예요. 몸 조심하세요. 전화는 끊겼고 안나는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의 욕심에 시달리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뭐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최 여사 같은 사람들은 한 명의 희생자로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다. 날은 느리게 흘러갔다. 민주는 전화하지 않았다. 안나는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안일에 몰두했다.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고
심지어 평소에는 시간이 없었던 냉장고 해동까지 했다.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다. 안나는 깜짝 놀랐다.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현관 렌즈로 보니 민준이 서 있었다. 남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들어가도 돼? 그녀가 문을 열자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여기 당신 집이기도 하잖아요. 안나는 남편을 들여보내며 물러섰다. 민주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잠시 침묵하다가 아내를 향해 눈을 들었다. 어머니가 나한테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요구하셔? 그가 서두 없이 말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민주는 지친 얼굴을 문질렀다. 모르겠어, 안나야.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혼자서 나를 키우셨고 모든 걸 포기하셨어. 그 이야기 알아요, 민준 씨. 안나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수백 번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사용하지 않았어. 음식값 150만 원이요, 민준 씨. 안나가 상기시켰다. 우리 대출금과 다른 비용이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내 월급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경우일 뿐이죠. 그전에는 얼마나 많았는데요. 새 TV, 별장 수리, 생신 선물 모피 코트. 당신은 동전 한 푼까지 다 세는군. 민준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건 좀스러운 게 아니에요. 안나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분수에 맞게 사는 거라고 해요. 당신 어머니는 분명히 모르는 개념이죠.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평생을 절약하고 모든 걸 포기하셨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 돈으로, 특히 대부분 내 돈으로 그 놓친 것을 만회하기로 결정하셨군요. 안나가 차분하게 물었다. 당신 월급으로는 대출금 절반도 겨우 내니까요. 그것은 벨트 아래의 일격이었고 안나는 즉시 자신의 말을 후회했다. 재정적 능력은 항상 민준의 아픈 곳이었다. 그렇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넌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에요, 민준 씨. 안나가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권위적인 어머니와 자신의 경계를 지키려는 아내 사이에 끼인 좋은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요. 민주는 바닥을 쳐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어제 큰아버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는 항상 요구가 많으셨대.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낭비벽에 대해 자주 불평하셨다고. 하지만 난 그걸 알아채고 싶지 않았어. 내가 충분히 좋은 아들이 되면 어머니가 겪은 모든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해해요. 안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의 과거를 고칠 수 없어요, 민준 씨. 그리고 그녀의 변덕을 위해 우리의 현재를 희생할 수도 없고요. 그는 눈을 들었다. 그 눈에는 고통과 당혹감이 익혔다. 어머니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당신이 일부러 온 가족 앞에서 자신을 모욕했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나가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오랫동안 대답을 생각하며 침묵했다. 돈에 관해서는 네가 옳았다고 생각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150만 원은 너무 많았어. 하지만 이런 연극을 벌이는 대신 그냥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 전에도 거절하려고 했었어요. 안나가 상기시켰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뭐 어때? 당신 월급 많잖아.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실 거야. 라고 말했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가 잠시 후 말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어. 지금 몸이 아주 안 좋으셔. 의사가 안정을 취하고 돌봐야 한다고 했어. 물론이죠.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해요. 이해해 주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다. 당신이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이해해요, 민준 씨.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단지 제 감정도 이해해 달라는 것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 가족 행사를 위한 지갑이 될 수 없어요. 민주는 일어나 방을 서성였다. 시간이 필요해. 그가 말했다. 모든 걸 생각해보고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해. 물론이죠. 안나가 다시 동의했다. 시간은 충분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보았다. 나는 다시 가봐야겠어.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 안부 전해주세요. 안나는 자신의 말이 전달되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차분하게 말했다. 민주는 떠났고 그녀는 아파트의 고요함 속에 홀로 남았다. 무언가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그들의 결혼은 이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민주는 언젠가 어머니에 맞서 진정으로 그녀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안나는 의심했다. 그에게는 그 어린 시절의 헌신, 그 맹목적인 숭배가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 여사는 그것을 몇 년에 걸쳐 능숙하게 키워 거의 끊을 수 없는 감정적 의존성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안나는 이미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더 이상의 양보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타협도 없었다. 만약 민준이 어머니를 선택한다면 그건 그의 권리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남의 규칙에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알릴 뿐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다. 혈압이 치솟거나 심장이 아프거나 했다. 안나는 의심했지만 논평하지 않았다. 이 증상들의 대부분은 아들을 곁에 두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금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안나야, 나 민준이 이모야. 최명희의 목소리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듯 불확실했다. 좀 와줄 수 있겠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일로요? 안나는 경계했다. 내 시어머니와 민준이에 대해서. 중요해. 이모는 시내 중심가의 카페 주소를 알려주었다. 안나는 망설였다. 함정이 아닐까? 박씨 가문 전체가 모여 그녀에게 집단적인 비난을 퍼붓는 자리가 아닐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카페는 작고 아늑했으며 그 시간에는 거의 비어 있었다. 이모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안나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다. 큰아버님 김철수 씨였다. 와줘서 고맙다. 이모가 긴장한 듯 미소 지었다. 앉으렴. 안나는 남편의 친척들을 경계하며 앉았다. 빙빙 돌리지 않겠다. 큰아버님이 시작했다. 바비큐 파티에서 일어난 일은 유쾌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필요했을 거야. 안나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내 시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사람이었어. 그가 계속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했고 칭송을 요구했지. 내 매제, 그러니까 내 시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돈을 낭비하고 또 다른 장신구를 사주지 않으면 난리를 쳤지. 그리고 그가 죽자 모든 기대를 민준이에게 옮겼어. 우리는 몇 년 동안 그녀가 그 애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지켜봤어. 이모가 거들었다. 어떻게 그 애를 영원한 채무자로 느끼게 만드는지. 내가 너한테 평생을 바쳤어.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라고 하면서. 그리고 네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첫 번째 며느리가 아니야. 큰아버님이 덧붙였다. 민호의 첫 번째 아내는 바로 이것 때문에 도망쳤어. 끊임없는 요구와 통제를 견디지 못했지. 안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남편의 친척들에게서 이런 솔직함을 기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어. 이모가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가족 일이니까 알지?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우리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뭔가 해야 한다고 결정했어. 민준이는 지금 완전히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그녀는 자신의 나쁜 건강을 이용해서 그 애를 곁에 묶어두고 있어. 곧 죽을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자기는 빵 먹고 드라마나 보고 있지. 어제 우리가 문병 갔었어. 큰아버님이 말했다. 완전히 건강해 보였는데 너와 화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심장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더군. 완전한 연기였어. 왜 저한테 이 모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나가 물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고 우리도 상관없지 않기 때문이야. 이모가 대답했다. 민준이는 좋은 아이지만 덫에 걸렸어.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는 너를 잃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도 잃게 될 거야. 우리가 그 애랑 얘기해봤어. 큰아버님이 덧붙였다. 눈을 뜨게 해주려고 했지만 듣지를 않아. 그에게 어머니는 성역이야. 그래서 너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어.
안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최 여사님을 위한 현금 인출기가 되어서 다시 굴복해야 하나요? 아니, 이모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너 자신과 민준이를 위해 싸워야 해. 네가 포기하면 시어머니가 이길 거고 그건 네 인생뿐만 아니라 민준이의 인생도 망칠 거야. 그 여자는 절대 그 애를 곱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큰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더러운 싸움에 대비해야 해. 안나는 갑자기 자신의 동맹이 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를 비난하지 않아주셔서요. 뭘? 큰아버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 동생의 폭정에 감히 맞선 유일한 사람이 너인데. 나도 20년 전에 기꺼이 그렇게 했을 거야. 만나무 안나는 들은 것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도시를 걸었다. 민주는 2번 전화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다. 집에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방 식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이미 민준이 서명한 이혼 서류와 짧은 메모가 있었다. 미안하지만 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어. 어머니는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하셨어. 안나는 서류를 바라보았고 이상한 평온함이 그녀를 채웠다. 히스테리도 눈물도 없었다. 단지 한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명확한 이해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당신 서류 받았어요. 그가 대답하자 그녀가 말했다. 안나, 나. 그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함이 묻어났다. 어려운 결정이었어. 당신한테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한테는 아니에요. 내일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에게 보낼게요. 아파트는 당신이 가지세요. 제 몫의 대출금은 당신 명의로 넘길게요. 단,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그걸 팔아서 더 좋은 걸 살 생각은 마시라고요. 당신 월급으로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할 테니까. 안나, 그만해.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어머니는 상관없어. 물론이죠.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는 절대 상관없죠. 항상 무고한 희생자고 사악한 며느리들 탓이죠. 잘 지내요, 민준 씨? 영원한 아들 역할로 행복하길 바라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혼 서류가 든 봉투는 책상 서랍으로 들어갔다. 내일 그녀는 모든 것을 서명하고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쉬어도 된다.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좋아하는 영화를 켜고 더 이상 남의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에게서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기뻐하면 된다. 3개월이 지났다. 이혼은 불필요한 스캔들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안나는 약속대로 아파트를 민준에게 남기고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요구가 없는 그녀의 재정 상황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심지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위한 돈을 모을 수도 있었다. 유진을 통해 그녀는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다. 최 여사는 이제 아예 아들 집에 눌러앉아 아들이 외로울까봐라는 명목으로 그를 공개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다. 대출금은 민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고 그는 연체를 막기 위해 차를 팔아야 했다. 안나는 고소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민준이 안타까웠지만 그가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